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MC몽의 차트 올킬이 가요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병역 문제로 퇴출당했던 MC몽이 지난 11월 3일에 Miss Me or Diss Me라는 앨범을 발표했고, 이 앨범 수록곡들이 가요계 차트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큰 갑론을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공이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차트에서는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병역 문제만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앨범의 음악적 수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음악계 트렌드가 바뀐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의 철진한 스타일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차트 상위권에 오른 것도 어디 얼마나 잘했나 보자라는 냉혹한 검증의 청취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MC몽의 성공은 좋아서가 아니라 싫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심이라는 건 좋고 싫고에 관계없이 화제 여부에 달린 것이고, 따라서 MC몽은 엄청난 관심을 통해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악플에 가까운 관심도 차트 1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번을 통해 새롭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MC몽의 이번 타이틀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웠니입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한중 FTA 타결 득과 실현입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성과에 대한 의견은 사실 좀 분분합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득실을 어떻게 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궁금한 건 협상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점도 늘 궁금합니다. 정부 협상단을 이끌어온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함께 협상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신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공항에 도착하셨죠? 지금 막 도착한 길입니다. 아우, 지금 막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협상 테이블 분위기는 어땠나요? 양심이 굉장히 긴박했었고요. 네. 사실은 저희 14차 협상이 6일, 장관급 회담이 6일이었기 때문에 6일을 네. 목표로 협상을 했는데 결국 6일날 타결을 못하고 주말 내내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게 13억 시장의 빗장을 열게 한 FTA였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에 중국이 많이 못 들어오게 빗장을 거는 데 방점이 두어진 협상이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희가 처음부터 이 협상을 할 때는 원체 첫 번째 중국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네. 수출액도 너무 많고 2천억 불이 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한미나 한EU 수준으로 급격하게 100% 개방하기는 서로 부담도 많고 네.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많고 또 각 산업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농수산 그리고 제조업 간에서 저희가 공세적인 부분 그리고 수세적인 부분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다가 협상 목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쌀은 일단 주식이라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잘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축수산물 부분에서 중국이 또 밀고 들어오면은 못 밀고 들어오지는 않을 협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농수산물 분야는 시장 개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서비스 투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 협상이라든지 추가 개방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지금 제외한 수준은 양념류, 채소류, 그리고 밭작물, 네.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거의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품목을 다 몰라서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 된 것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희가 일부 TRQ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두, 참깨, 팥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무관세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아주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예. 네. 중국에서 어차피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 생산으로도 국내 소비가 모자라는 부분, 네. 그 부분에서도 또 일부분에 대해서만 TRQ를 준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Q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TRQ는 네. 이게 갑자기 관세를 면제를 네. 하지 않고요. 예.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물량을 정해서 어떤 네. 물량 내에서만 저희가 관세를 제로로 해줍니다. 해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한EU, 한미, FTA 다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산지 표시를 한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 개시 전에 네. 대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과는 저희가 사전협의, 협상 개시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2년 하면서 네. 개성공단은 반드시 포함한다 하는 걸 미리 합의를 하고 협상 개시를 했습니다. 아, 그 공식 협상 전에요. 예, 네. 협상 개시하는 날 그래서 그거는 발표를 하고 단지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는 한반도 내 여객가공 기업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고 개성공단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은 미리 합의된 걸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수출되면은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거죠. 관세율이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저희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한 것도 있고 철폐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똑같이 네. 한국산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혹시 실질적인 면에서는 어떤가? 이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섬유나 봉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업들이 대중 수출에 많은 혜택을 보게 될까요? 대중 수출 많이 하나요? 저희가 섬유 부분에서도 중국이 섬유나 의류가 강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네. 또 강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웃도어라든지 조금 고급 의류들 네. 이런 것들은 또 중국에서 한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요즘 화장품이나 의류에서 또 중소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다 봐줬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중국이 많이 얻어갔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얻어갔다고 보시나요? 우선 한국과 IT를 한다 하는 거는 중국한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예. 김신 주석도 이번에 에이펙에서 꼭 이거를 발표하기를 원했고 네.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FTA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서부터 보면 아세안 나라, 홍콩, 마카오, 대만 이렇게 해서 쭉 중국 주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FTA는 중국의 FTA 전략에서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농수산물을 조금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끝까지 이걸 버텼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는 얻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다만 이제 협상하면 저희가 예. 규범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서 네. 한미 FTA 수준으로 처음부터 중국 쪽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선진화되는 효과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 주고받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막 험한 소리도 오고 가고 그래요? 예. 네. 고성이 좀 오갈 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토요일 밤에 6일날 장관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주말 협상을 하면서 네. 사실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이틀 남겨놓고 했는데 토요일 밤에는 조금 고성이 오가다가 저희가 대표단이 심야에다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토요일에요? 네네, 지난 네. 토요일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오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셔서. 예,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 협상 재개해서 월요일 새벽에까지 실무협의를 좀 마무리하고 월요일 아침에 양 장관께서 오셔서 최종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아, 저 그렇군요. 시한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했고요. 네. 잠도 거의 못 주무셨겠어요? 지난주는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네. 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얻어간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의미 있게 봐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금융이라든지 통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은 협상이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예. 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비스 시장에서 이번에 양국이 시작할 때는 이제 WTO 서비스 시장 개방보다 또는 DDA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가자 해서 애초에 1차 양호한 교환할 때 양국이 DDA에 냈던 서로 교환했습니다. 네. 이거는 벌써 이제 DDA 양호안이란 거 DDA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도하 개발 어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타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 각국이 커미트했던 것만큼을 양자간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DDA가 되기 전이라도 우선 양국이 DDA 수준만큼은 처음부터 확보를 하고 갔고요. 네. 그 위에 지금 중국이 개방한 분야가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광범위하게 좀 열었고 네. 엔터테인먼트도 부분별로 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탄력을 네.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협상하기 전부터라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말씀을. 그걸 보니까 협상 전부터 일단 가져가야지 될 것들을 확실하게 좀 쥐고 협상을 하셨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게 한중 FTA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양국 민간 공동 연구를 하고요. 네. 사실 프로세스가 2005년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또 정부가 참여했던 상관학 공동 연구에서 분석을 하고 2011년, 12년에 2년 동안 또 협상 개시 전에 사전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단계 협상이라든지 협상의 틀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뭘 할 건지를 되게 정하고 나서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어떤 결과를 예단을 해놓고 나서 협상 큰 틀의 목표를 대부분 합의를 하고 나서 협상을 개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양국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면 거의 9년 동안인데요. 단장님은 이 진행 과정 처음부터 계속 작업을 하셨었죠, 같이. 예, 2005년도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제네바에 가서 DDA 협상을 하다가 다시 네. 사전 협의할 때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9년씩 끄나요? 다른 나라와의 FTA도 마찬가지인가요? 최근에 카나다가 중국 9년 만에 타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데 네. 2005, 6년에 협상을 하다가 서로가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미뤄뒀다가 한 네. 7, 8년 있다가 다시 또 재개해서 타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그게 중간에 끊임이 한 번도 없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된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에 가장 좀 힘들었던 협상 부분이 있었다면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거는 원산지 품목별 기준입니다. 네. 이게 FTA가 이제 양국 간에 이제 상품이 막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는 거라면 이 품목별 기준은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이 품목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각 그 품목별로 다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서 양호를 했더라도 품목별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서 우리가 못 맞추게 되면 자동으로 양호해서 제외되는 효과가 되고요. 그런데 중국이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이게 네. 1000개 이상이 남아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1000개 이상이요? 예, 품목이 1000개 이상이 주말에도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고성이 오가고 그랬군요. 예. 네. 주로 중국이 소리쳤나요? 뭐 중국 그런 건 쪽에서도 아닌가요? 많이 하고요. 네. 저희도 조금
얘기를 조금 크게 하고 그렇게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협상장이 그렇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협상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죠?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쟁점이 남아있는 거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 문안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아니라 네. 합의된 것들을 문안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 예. 그다음에 각 챕터별로 문안에 일관성이 있는지 또 법률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이 한두 달 정도 갈 것 같고 연말까지는 이제 그 문안을 완전히 확정을 하면 가서명하게 되고요. 네. 가서명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초쯤에는 정식 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지 되겠죠? 예, 서명이 네. 되고 나면 국회에 이제 비준 동의 요청을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되면 이제 발효. 네. 인터뷰 시작하실 때보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잠기세요. 네, 많이 제가 고단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지금 네. 말이 잘 안 나오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 9년 동안 협상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시면서 정말 극적인 고비도 많이 넘기셨을 텐데, 이번 한중 FTA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네. 모자르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B+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 정도면 저는 아주 좋은 점수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진출을 생각하셨던 제조업 분야에서 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예. 농수산물 경우에도 아무리 저희가 막았다고는 하지만 일부 또 개방이 되는 분야에서는 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100점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네. 다 합하면 B+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 협상단 차원에서는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대비 결과를 비교하면 저는 거의 A+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한중 FTA 앞으로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2014년 YTN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생생경제에서 새롭게 마련한 야심찬 코너가 있습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야기 많이 재밌으실 겁니다. 삼성 SDS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경영권 승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또 노무사와 함께하는 경제주치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계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상담도 진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에 0945, 긴 거는 100원, 짧은 거는 50원이 부과가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웨브사이트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2014년 YTN 가을 개편 생생경제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삼성 SDS 상장의 의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얘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전문 기자이신 곽정수 한겨레 경제부 선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도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 SDS가 증권시장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 이게 상장할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상장을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고, 특히나 이게 경영권 승계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삼성 SDS 공모주 청약에 이제 시중 자금이 15조 이상이 몰렸어요. 네. 이제 열풍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돈이 몰린 이유는 현재 장외시장에서 이 주당 35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데 공모가는 이번에 19만 원이었거든요. 더 낮네요. 예, 그러니까 주식 배정만 받으면 큰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돈이 모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로또란 얘기까지 나왔죠. 네. 하지만 이제 청약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투자자들 관점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삼성의 그 3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번 삼성 SDS 상장은 경영권 승계 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네. 결국은 계열사의 주식 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모인 이건희 회장 등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이 핵심 계열사의 주식 예. 그걸 이제 상속하는 방법하고 네. 또 부족한 걸 새로 이제 추가 구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맞아요. 상속세도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네.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모두 합치면 한 12조,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현행 이 상속세율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그 절반 정도인 한 6조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삼성 SDS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오늘에게 기대되는 상장 차익 네. 그것이 한 5조 원 정도 될 거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5조 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SDS는 삼성그룹 지배를 위한 핵심 주식은 아닙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오늘이가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세금 납부나 주식 매입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SDS 주식은 결국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따라서 이제 이번 SDS 상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마련용. 예. 예. 그걸로 한 5조 원 정도를 마련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SDS 상장은 과거에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렇습니다. 네. 1999년에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회사가 예. 발행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오누이가 이거를 사개 인수로 해서 헐값 인수 논란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 장외시장에서 한 5만 원 이상 가던 주식을 한 9천 원 정도로 헐값으로 넘겼다. 그래서 한 수년 동안 이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이제 진행됐었거든요. 네. 결론이 어떻게 해놨나요? 삼성 특검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재판도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헐값
인수했다는 결론이 나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예. 그래서 이제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때 그래서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그 부당하게 혜택을 본 부분, 예. 그 부분은 법원에서 내놓으라 그래서 삼성에서 내놨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차익이 한 5조 원이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네. 그 중에 일부를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삼성 SDS에 이어서 곧이어 이제 제일모직 옛날 네. 에버랜드죠. 거기에 상장이 이제 추진되는데 네. 여기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 삼성의 지배 구조가 이 최상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오늘이가 있고 그 밑에 제일모직 옛날 에버랜드죠. 그게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 그 밑에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 네.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은 상장이 되더라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까 삼성 SDS 상장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네. 이 제일모직 상장은 네. 그룹 전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네.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일모직과 삼성 SDS 비상장 이 두 기업을 상장을 하는 것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올해 안에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건희 회장이 뭐 또 건강을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승계 문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 10일 날 저녁에 이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총수라고 불리는데 이 삼성에는 고위 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회장 타이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유일해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져서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네. 아직 후임 회장 임명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또 지금 아까 그 준비 작업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경영권 승계 자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에서 보면 외견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승계 문제만 놓고 보면 네. 최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그 올 연말 삼성 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때도 다른 언론에서는 승진 안 하기로 했다는 상반된 보도도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인사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이 한국 재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올 연말 회장 취임은 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높지 않다요. 예. 예. 우리 재벌의 그 특성에서 봐야 될 텐데 네. 우리 한국 재벌은 흔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왕조에 많이 비유됩니다. 네. 또 재벌 총수는 왕에 비유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과거의 왕조 시대를 살펴보면요. 예. 왕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왕위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죽어야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한국 재벌도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네. 국내 재벌 중에서 네. 총수가 죽기 전에 생전에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나라 다른 재벌 그룹들도 마찬가지였나요? 아니, 단적인 예로 예. 삼성만 놓고 보면 네.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죽은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회장을 승계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사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승진이나 혹은 네. 경영권 승계 이건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래서 예.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회장 승계랑 경영권 승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기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만 일단 해놓는 단계.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대기업 취재 많이 하시니까 내부 이야기들도 좀 들으셨을 텐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겉으로는 공식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이제 공백이다 보니까 네.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보폭이 상당히 좀 넓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외부에 예. 실제 외부에 노출된 것만 봐도 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난번에 그룹 행사를 참석하거나 네. 또 이건희 회장의 전용기를 사용하고 네. 또 이건희 회장이 집무실인 서울 한남동 승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기업인들 만찬을 직접 주재를 하고 아. 또 그 외국의 원수 등 이 국내 외빈들과 만남이 잦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던 그 서울 삼성동의 한전군이 입찰전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의 지배 구조에서 핵심 중에 하나인 그 삼성생명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그 승인 신청을 금융당국에 또 최근에 네. 내가 승인을 받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전용기나 승지원의 사용은 함축을 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왕조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왕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신하가 왕대에 앉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아니요, 없죠. 그것은 곧 죽음이죠. 네네. 그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삼성의 3세간 경영권 경쟁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됐잖아요. 네. 어느 간에 이런 각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의 이 경영권 승계자 입지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 있는. 이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은 그 두 따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주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은 어느 정도 외부에 이제 노출된 것들인데 네. 내부에 노출되지 않은 얘기도 간간히 이제 들어보면 네. 실제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한 네. 고위임원이 그 발표를 했대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그 직접적으로 네. 거기에 대한 자기 어떤 부정적인 그 평가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해서 참석자들한테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당 임원이 네. 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자리를 옮겼대요. 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안에서는 네. 이 부회장이 그 정도의 아주 최고위 임원 인사도 직접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이미 접어들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말 그 삼성 인사가 이제 12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네. 그 임원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인맥이 중용되고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혹시 누구누구라고 거명하실 수도 있나요? 근데 그건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증권가 이제 찌라시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또 당사자는 또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예. 조금 지켜보면 아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곽 기자님, 이건희 회장의 현 상태는 어떤 건가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최근에 이 네. 회장이 뭐 하루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뭐 19시간 가까이 늘어났다. 네. 예. 또 실체를 태워서 운동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삼성도 이제 이 회장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네. 지난 5월달 쓰러진 이후에 예. 이 신체 장기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예. 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잖아요. 그렇죠.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는 지난 5월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 분명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회장이 아직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네. 우리 경제 분야니까 네. 경영자로서의 수명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 네. 근데 아직 삼성은 이를 세상에 공식화할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부의 대기업 전문기자 경제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 문자 먼저 주신 분이 있어서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47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 상담해 주실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소개도 안 하고 급하게 문자부터 소개를 했네요. 유성규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미 인사를 저랑 해서 방송상으로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할 뻔했습니다. 6472님이요. 연봉제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하루 결근하면 임금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예.
사실 이 임금은 노동에 네. 대한 대가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임금은 네. 그 해당 분 임금은 공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네. 함께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는 거는 뭐 내가 아파서 결근하겠다 이런 통보가 없었던 그렇죠. 걸 사전에 말하나요? 예. 어떤 이제 조치나 절차를 네. 거치지 않고 네. 그냥 결근한 경우를 아. 무단결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임금상의 불이익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그런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네. 연차 휴가를 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후에라도 이제 사정 설명을 잘 해서 연차 휴가로 처리를 하면 네. 이제 임금에 대한 손해는 없겠죠. 그렇군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정규직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을 한 거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 정규직이 전환이 안 돼서 이게 이유라고 이제 유족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영화 카트인가요? 이 비정규직 예. 문제를 또 공론화했던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매우 많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그 학자나 아니면은 뭐 통계 그 조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돼 있지 않은 파견 노동자 네. 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 네. 그리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처럼 그 불안전한 고용 조건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폭넓게 이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예, 지난달 그 통계청이 그 8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르면 그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32.4%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1이군요. 예. 네. 근데 이게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근데 여기에 시간 선택제 그 일자리라는 거는 여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 통계 조사 결과 네. 그 통계 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정규직 노동자의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임금이 네. 260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6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임금은 145만 3천 원. 네.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네. 결과이고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1.8%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결국은 그 차이가 크군요. 차이도 크고 네. 또 이제 증가율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예. 근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속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그 법조항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네. 보면 2년 이상 네.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이제 기간제 노동자가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네. 노동자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렇게 전환이 되는 비율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OECD에서 네.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라는 보고서인데요. 네. 그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한 네.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OECD 국가 다른 나라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를 살펴보면요. 네. 그 비정규직의 49.1%, 약 50% 정도 되죠.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네. 69.9%가 3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사실은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확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고용 유연화에 기인한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좀 특별한 목표 의식하에 네. 사실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쓰고 비정규직들을 싶겠죠. 줄이려고 예. 하지는 않는 거죠. 네. 예, 계속 더 많이 쓰려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끊는군요. 그렇죠. 네.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왜 중기중앙회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2년 하더라도 2년까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2년까지. 2년을 초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또 빠져나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면은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알아두면은 본인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그 보호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은 이제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네. 파견 노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일단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네. 그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법으로 금지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 나는 동종유사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와 네. 함께 하는데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 이러면 그 차별적 처우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네.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노동위원회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네. 그 노동부 산하에 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차별 문제를 알겠습니다. 이제 심판하는 기구입니다. 네. 아, 노무사님, 저 더 들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